안녕하세요. 저는 KT 테크펀드의 정지훈 파트너고요.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전 책임자도 맡고 있고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 과학과의 겸직 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생성형 AI는 메타버스를 꿈꾸는가라는 제목으로 아무래도 제가 투자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하고 투자 생태계 관점에서 이 생성형 AI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관계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AI가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파고 같은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든지 또는 딥러닝 같은 기술들이 발전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게 된 계기는 데이터 크기하고 인공지능 성능하고의 관계가 매치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전통적인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은 모델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다가 일정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조금만 좋아지는 정도의 향상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X축에 있는 데이터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비용이라고 치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모델 퍼포먼스와 해당하는 파트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퍼포먼스, 실제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치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의 비율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전통적인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무작정 데이터를 키우기보다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적정하게 이렇게 꺾어지는 시점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최적화가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빅모델 또는 생성형 AI 기술에 들어가고 있는 GPT 같은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면은 기존의 성능이 나빴던 것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을 좀 늘리더라도 성능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키워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다만 최근에 그 끝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는 또 이제 비용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들어갈 시기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든 가장 중요한 이제 논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구글에서 2017년에 발표했던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개인적으로는 과거 트랜지스터가 나왔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전에는 기계의 시대였는데 기계를 가지고서 이 논리 로직을 짰거든요. 그 이야기는 진공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트랜지스터는 고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거 집적이라고 해서 조그만 공간 안에 막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술을 특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IC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인테그레이트 칩이라고 부르고 이때 반도체가 이때 열린 거예요, 시대가. 그리고 전자공학의 시대가 이때 열리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딥러닝 분야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일종의 트랜지스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저 로직의 형태를 갖춘 것들을 굉장히 많은 수를 그냥 때려 넣으면은 이거의 모델이 어떤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잘 운영하고 학습하는 어떤 노하우만을 가지고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더라. 이제 이런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는 2019년, 2020년 정도의, 2021년이네요. 2021년에 네이버가 빅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발표를 한 거고, 최근에 이걸 이제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걸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한 인터넷 기반의 회사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회사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런 큰 변화의 어떤 트렌드를 읽고 있었고, 네이버 같은 인터넷 회사도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의 AI 개발 방식은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데이터를 프레퍼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데이터를 선별해서 우리가 하려 하는 그 일하고 결합하는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글로벌 액세스도 이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의 방식은 그냥 아무 데이터나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죄다 크롤링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해서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엄청 커다란 모델에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 당시만 하더라도 한 6개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디지털 파일을 갖다가 다루는 거, 뭐 지식인처럼 QA 엔진이라든지 쇼핑 추출하는 거라든지 뭐 지금 이제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이제 회의록 하는 거 나오잖아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 같았으면 각 팀별로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6개의 프로덕트였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은 모델은 하나만 하고 각각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화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딱 느끼시겠지만 이러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구나 하는 감이 딱 오시죠. 옛날 같았으면 특화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었을 텐데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의 단계에만 얘기를 하자면은 소위 얘기하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어 쪽만 특화해서 얘기할 때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말 자체를 생성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거의 뭐 가장 뛰어난 사람들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잘 정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하고 제일 비슷한 종류들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있는데 언어랑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이죠,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문법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인간이 하는 말하고 컴퓨터가 하는 말 사이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약간 통역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빅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영어나 뭐 한국어나 여러 언어가 다 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여러 언어들끼리의 의미가 닿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코딩하고도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코딩 쪽이 이제 먼저 오게 된 거예요. 코딩 쪽을 먼저 접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쪽이죠. 소위 얘기하는 미드저니 같은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달리2 이거는 이제 오픈 AI가 하는 서비스인데 달리 같은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진영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요즘 아마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쪽에 뭐 비하인드 씬 오브 슈팅 더 문 랜딩 그러니까 달 착륙과 관련된 비하인드 씬을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1969년으로 잡고 백스테이지 포토그래프를 생성해봐라 라고 한 건데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이 어떤 의미하고 있는 벡터하고 이건 이제 3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큰 차원입니다만 이 3차원상에 이렇게 길이하고 방향성의 그 벡터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하고 이 아래에 언어로 쓴 거하고의 가리키는 숫자가 결국에는 동일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림하고 글하고 서로 마치 해석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죠. 뭐 수화를 우리가 읽는 것이 말하는 거하고 의미를 통하는 거의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카드를 준비를 했다가 카드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림만 연결해 가지고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형태는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하고 비슷하게 트랜슬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하고 글하고 연결지어서 그 학습하는 것을 멀티 모달리티라고 불러요. 이미지하고 글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글자를 집어넣고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그림을 넣어주게 되면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봐라고 하면 똑같게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런 멀티모달리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서비스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확장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편은 이걸 다 보자고 지금 한 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그 AI 관련된 스타트업 생태계들 주목해봐야 될 회사들을 정리하다가 2023년 버전이 됐더니 아예 뭐 그냥 글자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많아졌다.
그 정도로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A16G라고 이 딥테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펀드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펀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 기술 스택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상용화하고 서비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 비용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GPU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해서 주가가 그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부에 또 TPU라고 부르는 하드웨어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드웨어를 하고 있죠. 뭐 구글뿐만 아니라 삼성이 지금 네이버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자체 만들고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전부 다 자체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 마치 PC의 시대가 열리면서 인텔 CPU가 뜬 거와 마찬가지로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반도체에 포함한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게 일단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가 깔리면은 이 위에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은 솔직히 어떤 하드웨어를 쓰는지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누구가 잘 제공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미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오픈 AI 투자를 한 거거든요. 애저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도 네이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AI를 접목해서 AI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파트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섹터로 보고 있어요. 이 둘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커다란 인터넷 베이스 컴퍼니나 하드웨어 베이스 컴퍼니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상장 회사들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새로 나오는 곳들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한쪽은 엔드 투 엔드라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 클라우드 위에 올리기는 하는데, AI 자체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AI 모델, 그리고 고객에 이르는 접점을 전부 다 한 곳이 다 하는 종류를 엔드투엔드 앱스라고 부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미드전이라든지 런웨이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 서비스 접속하셔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AI 반도체를 갖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 뭐 아마존이 됐던 뭐 구글이 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됐던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처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엔드투엔드 앱스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커다란 유니콘급 이상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형태하고 세 번째 형태가 있는데, 두 번째 형태 한동으로 묶으면은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AI 자체, AI만의 인프라 모델을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진영은 크게 봤을 때 클로즈 소스,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회사하고 딱 결탁해서 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 오픈 소스 모델로 또 둘로 구분이 됩니다. 클로즈 소스 모델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오픈 AI. 참 이름은 오픈인데 클로즈 모델의 대표 기업이 됐고요. 오픈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을 해서 챗GPT라든지 GPT-3, GPT-4 이제 이게 얘네들이 제공하는 거고, 이 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다양한 뭐 제스퍼라든지 GitHub 코파일럿이라든지 뭐 이런 코딩 뭐 관련된 인프라, 코딩 서비스, 뭐 그 그림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앱들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AI 부분을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오픈 AI.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모델을 그냥 오픈소스로 풀겠다라고 하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꾼 메타가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하면서 그 오픈소스로 풀리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진영, 얘네들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를 못 하잖아요. 서비스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모델만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 허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델 허브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데가 최근에 3조 원 이상 가치 인정받고 엄청
커진해서 허깅 페이스 같은 회사가 있고, 아마존이 큰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코딩 관련된 쪽 서비스를 따로 모아주는 리플리케이트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모델 허브로 올라가게 돼요. 어쨌든 클로즈가 됐던 오픈이 됐던 그 위에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앱들을 따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또 있겠고,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지금 현재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세쿼이어 캐피탈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기술 스택의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미지 모달리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성형 AI가 앞으로 크게 변화를 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다시 본 건데, 지금 현재는 텍스트 기반, 그러니까 언어니까 텍스트잖아요.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딩, 언어랑 코딩이 제일 좀 민첩하지, 코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코딩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막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스피치 관련된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넥스트로 비디오 관련된 부분, 3D 관련된 부분, 게임을 아예 만드는 부분 쪽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도로 나눠보자면은 대충 2020년 정도 이전에는 텍스트 기반하고 코드 기반에서 계속 이 빨간색이 시도를 했다. 어느 정도 나왔다. 한 요 정도 단계였고, 2020년이 되면은 GPT-2가 나왔을 때인데 이게 글을 좀 쓰는데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고, 코딩도 몇 줄 이제 나오네. 요런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0년이 되면은 디퓨전 나오게 되면서 이미지도 상용 서비스까지 아직 돈 내고 쓸 정도일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럭저럭 쓰겠는데 한 요런 정도가 2020년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23년 지금이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챗GPT가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상용화가 돼서 상업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텍스트하고 코딩 쪽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비디오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좋아진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5년쯤 되면은 뭐 지금의 뭐 어도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 있죠. 그게 이미 파이어플라이, 어도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파이어플라이 같은 뭐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포토샵처럼 퍼지게 되면서 이제 상용화, 챗GPT처럼 완전 상용화 되는 시기를 한 2025년 한 이 정도 보고 있고요. 2026년부터 한 30년 사이에 아마도 비디오나 3D나 게임까지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 타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 많은 그 투자 회사들이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도식화를 한 CB인사이트의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AI, 비주얼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 중에서도 엔터프라이즈 AI 아바타라든지 이미지나 NFT 결합한 거, 포토, 비디오 에디팅 툴, 이쪽 분야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PI 관련된 B2B 사업이라든지 소셜미디어 요약하는 거,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이런 종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AI라는 회사가 펀딩하고 이제 투자한 회사들 목록인데요. 오픈AI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직접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좀 오픈AI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데를 보면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칩 관련된 반도체 부분 같은 것들도 있고, 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티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특정 산업 쪽에서 보면은 리걸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법률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교육 앱, 교육 랭귀지 언어 습득하는 거, 그런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디오 비디오 에디터 쪽에 투자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 디자인 도구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하드웨어, 컴퓨테이션 칩 분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시장이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가 막 뛴 것도 엔비디아에 사실 하이닉스에 HBM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뭐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032년까지 2022년부터 10년 동안 15배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소위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뭐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보드 모습을 지금 A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그 여기 6개의 그 메모리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뭐 금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소위 얘기하는 그 GPU 코어고요. 여기 6개 볼록볼록한 6개가 보이죠. 이게 3D 메모리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HBM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이닉스 반도체가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옛날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뛴 거는 왜 그러냐 하면 HBM을 삼성전자도 이제 공급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아무리 봐도 칩이라기보단 보드처럼 보이죠. 보드 안에 메모리 굉장히 커다란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크게 변화될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의 바드에 들어가는 TPU 포드라고 하는 머신이고요. 이게 전부 다 GPU 보드입니다. 일종의 뭐 소위 얘기하는 딥러닝 하는 AI 반도체 보드인데 이게 포드 5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대인데 이게 한 개에 몇억 원씩 할 거예요, 아마. 요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딥러닝 관련된 학습과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구글은 이제 엔비디아처럼 싸게 만들거나 하기보다는 서비스하고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곳들한테 공급되진 않았는데 유명한 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LG그룹이 구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요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들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 또 굉장히 이제 서광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GPU 코어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술의 특징이 모델을 굉장히 큰 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밴드위스가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HBM, 아까 보여드린 진짜 모습보다 좀 이제 과장해서 좀 쌓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높이를 높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고집적된 메모리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HBM이 지금 그래도 지금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나가고 그 중간 단계로 GDDR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포스의 RTX 계열들 보면 이제 이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이제 메모리 관련된 혁신이 앞으로 중요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과거처럼 특정한 서비스를 혼자 제공하는 형태의 전쟁의 형태로 가기보다는 에코시스템, 누가 우리 편을 많이 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협력 구도를 어떻게 잡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컬렉션을 해서 데이터를 왕창 잘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 저는 이제 빅 모델이나 뭐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말보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운데이션을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일종의 앞에 제일 큰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한 네이버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LG그룹 같은 데가 이걸 노리고 있는 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몇 개 안 돼요.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또 대표적인 데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뭐 오픈소스 진영하고 같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 얘네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만 갖고 우리가 눈에 잡히는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작업별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보이는 것처럼 QA라든지 정보를 수출하는 거, 분석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다 나올 텐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편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가 이제 발표한 그 컨퍼런스를 잘 보시면은 자기네 서비스에 대한 자랑도 좀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디에 할애했냐 하면은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하는 데서 투자한 투자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이 회사들이 우리 걸 이용을 해서 뭘 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편이 되면 이 전체 싸움에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다들 지금 이렇게 편먹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그 각 도메인별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하고의 접점인데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매튜볼의 책이 나오기도 했죠. 한국에 번역본이 나와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이 매튜볼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게임과 같은 뭐 가상의 공간과 아바타 이런 걸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VR, AR 같은 테크놀로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유비퀴터스 컴퓨팅 쪽, 테크 인프라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산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 봐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얼마나 가깝게 만들어 가느냐의 형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결국엔 하드웨어의 변화, 그리고 컴퓨테이션 인프라의 변화, 그리고 네트워킹 인프라의 변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헤드셋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이제 그게 그다음 첫 단추고, 컴퓨테이션 인프라는 AI로 3차원 인식도 하고 3차원으로 그려서 실시간으로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것이 엔비디아 같은 AI, 근데 재밌는 건 AI 반도체가 이 GPU 관련된 프로세싱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제 퀄컴 같은 회사가 이것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그 컴퓨테이션 인프라 부분, 그 다음에 3D하고 AI 데이터 양이 많잖아요. 이거를 커버를 하려면 지금의 4G로는 택도 없고요. 5G로 간신히 조금 될까 말까 하고 5G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6G 이런 걸로. 그래서 네트워킹도 싹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추얼 플랫폼이나 표준 관련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특정한 기업들한테 이렇게 플랫폼으로 의존을 했잖아요. 모바일 같은 경우엔.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특정한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시 웹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 안으로 애플조차 이제 그런 것들 제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다시 가고 있어서 이쪽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디지털화된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로블록스도 그렇고 대부분 특정 플랫폼 인프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파트를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기술들을 접목을 하는 쪽으로 스탠다드 하는 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부 하고 있는 종류들이죠. 하드웨어부터 페이먼트까지. 그런데 컨텐츠 서비스 에셋 분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 일찍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성형 AI가 들어갔을 때 컨텐츠 서비스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만들어진 컨텐츠를 얼마나 잘 사고팔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드웨어나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지능을 이끄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M2, 이게 M2가 이제 AI 반도체거든요. 애플에서 디자인한 그 맥북 에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M2. 거기에다가 재밌는 건 스트리밍 전용 반도체를 따로 넣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4K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루뎁스 카메라를 엄청 여러 개를 넣어서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게임이나 컨텐츠 소비 쪽으로 집중을 한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일하는 환경에서 이걸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거의 같은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방점을 찍은 게 다르다 보니까 애플의 발표하고 메타의 발표가 좀 달랐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애플이 꼭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이제 애플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들 뛰어들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삼각동맹을 맺은 게 올해 2월 달에 일이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등장을 해서 뭐 오피스 제품군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뭐 국내
기사들이나 이런 거에서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딴 얘기 많이 했잖아요. 홀로렌즈 2 생산 중단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달리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메타 같은 데랑 같이 하면 되는 거를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홀로렌즈 2가 생산 중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LG전자하고 메타하고 또 협력을 해서 또 제품을 내놓는다 그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내년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면 당연하게도 캐릭터나 공간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생성형 AI 시대의 그 시작이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성형 AI 시대는 이제 언어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림을 거쳐서 영상과 3D 동영상으로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되는 멀티모달의 시대로 가게 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헤드셋에 이제 내년 이후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헤드셋의 진입과 함께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어떤 넥스트의 어떤 인터넷, 메타버스를 포브스에서는 그냥 퓨처 인터넷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거든요. 다음 단계의 인터넷의 어떤 진화에 생성의 AI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키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